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한 상황들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이게 시장의 어떤 근간을 흔들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호재들과 그리고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요거는 여전히 변함없는 관점입니다. 73.7K 정도 그 전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2달 전 정도에 뵀었는데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채널에서 평소에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들을 전해드리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정일 대표님께서 원래 질문지 주실 때는 한 줄로 요약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저를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길을 찾는데 뭔가 어떤 좋은 안내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뭐 지름길, 굉장히 빠른 길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만 굉장히 좀 바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엑시트를 잘할 수 있는, 즉 이번 대세 상승장 전반에 길을 찾는 데는 좀 작은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 물량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괴롭혔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대선 관련된 이슈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 기관들을 봐도 지금 시점부터는 아마 11월 달까지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해리스 이런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구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거시경제 이슈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이번에 9월 달에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있죠. CPI, FOMC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가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결국은 이 흐름들이 이번 어떤 마지막 분기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게 오늘 마침 전해진 건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물량을 매도했다라고 해가지고 매도한 건 아니고 지갑을 이동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또 시장이 좀 놀래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스팟성 이슈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들 되게 많이 던져주셨는데 하나씩 좀 상세하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마운트 곡스 물량은 현재 뭐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마운트 곡스가 제가 이제 확인한 거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뭐 몇만 개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긴 한데 크라켄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스탬프 같은 거래소에 일괄적으로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별적인 채권자들에게 이제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물량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변동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큰 물량이 한 번에 이동하는 그런 온체인 흐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물량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물량들 속에 이제 좀 많이 흡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곡스 물량에 대한 상황들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이게 시장의 어떤 근간을 흔들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마운트 곡스 물량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 기존 이제 14만 2천 개라고 하는 물량 자체가 우리 전체 2,100만 개 물량과 대비했을 때는 원래부터 그렇게 과도한 물량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로 GBTC 물량들이 더 많이 매도가 된 거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시장의 상황들에 따라서 충분히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운트 곡스의 어떤 이슈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물량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데 미국 대선이 되게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대선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요일이었죠.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나가서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금보다도 더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겠다.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충분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귀감이 될 만한, 즉 용기를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어떤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그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소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요거를 받아들일 때 또 일각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런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 네. 왜냐하면은 앞으로 신규 어떻게 하겠다. 그 예를 들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500개씩 살 거야. 뭐 이런 약간 과격한 주장들을 좀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축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안 팔 테니 당신네들도 팔지 마라. 이런 스탠스다 보니까 좀 기대보다는 약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속 시원하게 70K, 72K를 뚫고 가지 못한 것들. 요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을 속 시원하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이제 봐야 되는 국면들인데 그럼에도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호재들과 그리고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요거는 여전히 변함없는 관점입니다. 그럼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트럼프가 되면 암호화폐 쪽에 뭐 호재인 거는 저도 알겠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로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네. 그럼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암호화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처럼 지금 어떤 대선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박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많이 잃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스탠스 자체가 이미 반 암호화폐, 친 암호화폐로 프레임이 좀 많이 갈라져 버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진영에서도 최근에 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접촉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서클이라든지 USDC 발행사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 이런 회사들과 접촉을 해서 본인들도 절대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실었는지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걸 실었더라고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언론은 어떤 언론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어떤 스탠스들을 계속해서 소개했던 그런 언론인데 갑자기 그런 기사를 실른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어떤 변화의 조짐들 이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감지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카멀라 해리스도 대선 기간 내내 어떤 암호화폐 기업들과 전체적으로 본인이 집권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과거 바이든 행정부 때만큼 뭔가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냐면은 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뭔가 뭐 기립박수를 받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어떤 속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줬던 발언 중에서 게리 겐슬러를 취임하면 바로 날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가 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SEC 위원장을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날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게리 겐슬러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를 보면은 2026년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연설 보니까 아마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게리 겐슬러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 같다. 예,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현실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스탠스들이 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더라고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이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많이 강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아니고 민주당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민주당이 됐을 때는 암호화폐를 짓밟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만약에 본인이 당선되면은 그런 세력을 다 걷어내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거는 정치적으로 뭔가 좀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또 분석을 보면은 오히려 이 암호화폐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들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스탠스에 뭔가 비트코인이 깊숙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치판에 어떤 화두로서 비트코인이 올려지면서 이게 결국은 만약에 이제 집권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그 이슈에 뭔가 매몰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카말라 해리스는 반 암호화폐까지는 아니고 그냥 중립 정도로 보면 적당할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카말라 해리스의 암호화폐 스탠스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우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카말라 해리스가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비드 베일리라고 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의 대표죠, 편집장인 이 데이비드 베일리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카말라 해리스를 초대했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그때 카더라 통신을 하나 날려주는데 이 카말라 해리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범죄자들이나 쓰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진위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카멀라 해리스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한 후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도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정책이나 전략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2021년도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관점들 2020년, 2021년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굉장히 나쁜 돈이라고 하고 달러를 위협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달러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 보면은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돌아서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갑자기 그렇죠. 네, 스탠스가 확 바뀌었잖아요. 네. 레리 핑크의 입장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이분이 시대의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감지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뭐 100년, 150년 된 유수의 전통 금융기관과 대비하면은 굉장히 역사가 짧죠. 어떻게 보면 80년대 뭐 요런 정도쯤에 블랙락이 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세계 최대 그리고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자산운용사로 발돋움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우선은 이것이 미래에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해안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앞으로 전략적인 본인들의 자산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NBC에서 레리 핑크 인터뷰를 하고 5년 전에는 회의론자였지만 나는 비트코인이 가장 뭐 합법적인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블랙락 통해 갖고 ETF 자금이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깜짝 놀랐거든요. 막 네. 어느 날은 거의 5억 달러 가까이 하루 만에 들어오고 이게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이제 행사에 그 블랙체인 포럼에 참석해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언론사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주변에 비트코인을 사라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대요. 뭐 이제 사라기보다는 뭔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이 블랙락 레리핑크 CEO의 발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발언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뉘앙스가 달라지고 스탠스가 달라진 것이 딱 감지되자마자 주변에 바뀌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입지는 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 이후에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의 발언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비트코인 ETF가 올해 상장된 만큼 당분간은 뭐 이것이 10년, 20년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간다. 요거 우리가 속단한다는 거는 뭐 능력 밖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대세 상승장, 그 다음 대세 상승장 정도까지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10년, 20년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금 ETF를 보면은 그 주기 자체가 그래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영향력을 발휘를 했던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정체되는 구간들도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좀 많이 유지가 됐던 부분들을 좀 저도 이 비트코인과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요 이슈로 박 작가님이 던지신 것 중에 하나가 FOMC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시적인 거,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FOMC 미팅에서 이번 이제 9월 달 전망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즉 7월 달은 뭐 거의 절대 다수가 거의 100%에 가깝게 동결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정도 예측이면은 사실상 뭐 확정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뒤집고 뭐 연준이 금리를 갑작스럽게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자산 시장은 뭐 거의 축제 분위기가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전제에서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가가 완연하게 잡혀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PCE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근데 발표됐는데 근원 PCE는 0.1% 정도 예측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이전치와는 동일했는데 근데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평이나 그리고 그 재무부에서 내고 있는 논평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은 전혀 어떤 동금리를 인하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라는 관점들이거든요. 네. 그만큼 전체적인 스탠스가 뭔가 물가가 완연하게 잡혀가고 있는 쪽에 더 이제 확신을 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 어떤 시그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GDP 2분기 GDP만 봐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꺾이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으로 봤을 때 연준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너무 많이 뒤처지기 전에 그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이 구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번에 한 번 정도 내려주는 것들은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위해서도 충분히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치고 그러면 뭐 비트코인 가격에는 뭐 선반영 될 수도 있고 뭐 뒤늦게 반영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3월 14일 날 바이낸스 테더 가격 기준으로 73,777달러였거든요. 네. 이 역사상 최고점을 언제쯤 갱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분기 내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통계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약간의 어떤 마음의 변화들도 좀 일어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4분기 즉 10월, 11월, 12월에 굉장히 큰 좋은 움직임들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들은 관점은 유효한데 8월과 9월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베어리시한 달이죠. 우리가 8월 달에 통계를 살펴보면은 11번 중에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던 게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은 더 심각한 게 3번밖에 없거든요. 그 네. 나머지 다 마이너스였다는 거는 계절성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의 움직임들을 가져갔다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8월과 9월에 둘 다 플러스였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핑퐁이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이클들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게 7월 달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패턴들 보면 제가 이제 스터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시황에서도 플러스로 마감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 7월에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어떤 조짐들이 보여주고 플러스 마감 가능성이 높은데 8월, 9월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계절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간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하향 이탈할 가능성들이 있고 오히려 이것들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지연을 시키면서 조금 더 업토버라고 해서 10월 달이 되면은
보면 늘 보면 굉장히 화랑을 떴죠. 그 구간들까지 최고점 돌파를 좀 지연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섞여서 그래도 3분기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연말까지의 기준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3분기를 기대하고 있긴 한데 역사적으로 3분기가 안 좋았으니까 좀 여유롭게 4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질문 안 주셨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서도 사실 많은 부대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은 가격이 확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들이 발견될 때 그 전에 오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2019년을 봐도 3번을 내리는 동안 2번 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막 폭등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어떤 큰 변화잖아요. 금리를 바꾼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엄청 큰 변화인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고민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시드머니 자체가 대부분은 뭐 몇 억대에서 몇 천만 원도 있을 때고 대부분은 그래도 일정 부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닐 수 있는데 기관들이 운영하는 자금들은 뭐 수백억 단위에서 뭐 그 이상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지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산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더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인 부대낌들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호재가 되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금리 인하를 경험했던 게 벌써 코로나 때로더라고요. 맞습니다. 벌써 4년이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4년 반 됐는데 너무 옛날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하고 좀 비교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 기점이랑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지극히 좀 개인적인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점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 이슈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어떤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굉장히 많이 어떤 물량들을 쏟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공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네. 지금은 이미 수년간 뭐 수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뭐 2022년부터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거니까 그 오랜 기간들을 계속해서 금리 어떤 압박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이제는 진정을 시키면서 어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기점에서 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들이 또 반감기 어떤 사이클이 접어드는 시점이고 대선 기점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거 2020년 그 당시도 뭐 엄청나게 놀라운 성과들을 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처럼 폭발적인 어떤 상승들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가 그때와 비교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산 가격이 더 많이 무너졌었고 그때는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어떤 대비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들이 아주 더 급속하게 확 몰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번이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상승 움직임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단기에 좀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올해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큰 성장을 좀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앞으로 3,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지금 비트코인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스터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게 되는 게 제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거나 많이 올라갈 때 주로 제가 긴급 시황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겠다 보니까 우리가 매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장기 투자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이 더 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터디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58K 갔을 때부터 58K, 56.5K 그리고
53K 정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딱 그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점이 투자를 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이더딕 구간을 지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충분히 또 매집을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만약에 바이더딕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물량을 못 모았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만약에 내가 물량 자체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모아도 되는 자리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경쟁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 우리 73K 넘었었죠. 73.7K 정도 그 전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충분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구간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DCA 전략을 통해서는 모아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DCA를 할 때는 지금 한번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평균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가장 내가 효율적인 투자자다. 정말 효율적인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하신 분은 지금은 투자의 구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더딕 구간이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모으자.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유의를 하면은 급등하는 구간에서 올라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 조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특정 구간들, 아주 중요한 온체인 지표의 어떤 구간들이나 차트상으로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들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게 되는 그 구간을 한 번 정도 확인해 주는 것이 또 효율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DCA 전략을 통해서 지금부터 대세 상승단 구간까지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할해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상승하고 있다가 눌림목이라고 하나요? 조정장이 올 때. 눌림목이라고. 네, 조정장이 왔을 때 그럴 때를 노려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돼서 거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ETF가 출시되자마자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들, 어떤 새로움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과거 대비로는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나쁜 관점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워낙에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들로 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 대비로는 이더리움에게는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펀더멘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이더리움은 가장 굳건하게 2위로서 그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서 그리고 레이어 1을 대표하는 어떤 블록체인으로서의 위용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알트코인 대세장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부대낌을 겪고 있는 것들은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인 이더2라고 하는 그 상품에서 계속해서 유출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 기관들의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아까 이더2라고 말씀하신 ETHE 이 상품의 매도세가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매도세가 지난주보다는 좀 잦아들긴 했던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매도 물량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집계된 확인된 코인시어스에서 집계한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GBTC와 비교하면은 훨씬 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매도세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그 이더2 즉 ETHE에서 유출된 물량이 15억 1,3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순유입된 즉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등을 통해서 순유입된 물량이 11억 8,300만 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동안에 즉 4일 정도 동안의 거래일에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순유출이 대략적으로 3억 3,800만 달러 정도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의 이 물량에서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4일 동안에 무려 17.3%가 유출이 됐습니다. 4일 동안 기록한 결과이고
맞습니다. 이 4일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4% 남짓 유출이 됐는데 그거보다 진짜 한 3배, 4배가 더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로 한 주 정도, 즉 이번 주를 더 견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도 유출될 가능성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 주 내에도 어떤 순유출의 흐름들이 이제는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대략적으로 50% 정도 순유출이 일어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이제 순유출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진정세에 들어서게 되고 기관의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순유출보다 이제 순유입이 더 많아지는 흐름들을 가지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는 이번 주 늦어도 8월 안에는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바이더딥이라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바이더딥 구간을 볼 때는 온체인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MVRV 지표라든지 MVRV 지표는 거시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는 거지만 요거를 30일이나 60일, 90일로 아주 짧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활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구간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제 스터디에서 대략적으로 3,200달러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는 바이더딥 구간을 좀 준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3,3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구간들은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위치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2MA나 50SMA를 월등하게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촬영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구간보다도 더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대비로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에서 물량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후에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의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매수 자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어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좋은 자리이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어떤 바닥 구간에 가까운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바이더딥에서는 거리는 조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좀 섞어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한 몇 대 몇 정도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섞어서 한다 그러면 한 7대3 정도로 가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7, 네, 이더리움 한 3. 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700만 원, 이더리움 300만 원.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DCA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다 사는 게 좋을까요? 이더리움도 DCA가 충분히 가능한 자산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은 제가 확신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까지는 DCA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한 400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더리움의 최고점이 온다면 얼마 정도까지 좀 기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이번 시즌에도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해서 2억 정도까지 간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2배가 조금 넘거나 한 2.5배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다가 0.5 정도는 더 플러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익률이 더 그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비로는 한 3배 정도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자산이 됐죠. 그래서 본인들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굉장히 초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의 관점에서도 조금 더 약해진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생태계들 그리고 강력한 어떤 자본의 규모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또 어떤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좀 소개해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더리움은 여전히 아주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2배 정도 오르면 이더리움은 한 3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까지 늘 퍼포먼스가 비트코인보다는 좋았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걸로 네, 보는 게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이제 바꾸게 된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 장기 투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무섭거든요. 한 대략 한 5년 정도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5년 장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쨌든 성격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그 비트코인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은 비트코인 생태계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용도를 벗어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각에서 많은 어떤 다수의 평가들은 이더리움의 기술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비트코인에다가 강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달아서 디파이를 올려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번 시즌에 유의미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어떤 존속력들, 지속력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죠. 그만큼 좀 안정적인 생태계들을 구축을 했고 또 TVL 대비로도 다른 레이어 1과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전체 모든 레이어 1 합쳐도 50% 가까이는 이더리움에 다 자금이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솔라나가 아주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더리움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했다가 여러 가지 어떤 찬반 논란들이 좀 있었던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바네크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바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 정도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보고서를 최근에 냈습니다. 이게 몇 달 안 된 보고서인데 여기 내용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바네크 CEO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했던 말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는데요. 본인의 피해는 비트코인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종합자산운용사의 대표인데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우호적이었나? 그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은 그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의 자산에서 30%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다 지금 출시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솔라나 ETF까지 출시를 이제 하려고 신청을 한 유일한 회사가 바네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어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매년마다 70% 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의 성장성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용자 수, 활성 사용자라든지 띠릴 활성 주소 같은 것들도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TVL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어떤 자산들의 어떤 규모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디파이와 페이먼트 부분에서 즉 금융과 결제 부분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웹2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도 이 웹3의 이더리움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 이더리움을 담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샤프 비율을 갖다가 가지고서 리스크 대비로 얼마나 수익률이 어떻게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을지를 계산했더니 네네. 6대4 포트폴리오에다가 딱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식 대 채권 6대4. 네. 네. 그 시나리오에다가 6%를 떼가지고 비트 3, 이더 3을 넣으니까 아주 환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나오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 전망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이더리움이 갔을 때 2030년 지금부터 한 6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요 기간들에 갔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22,000달러 한화로 대략적으로 3천만 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대박. 몇 년도예요? 2030년입니다. 야, 6년밖에 안 남았는데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7배에서 8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요걸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데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불리시한 시나리오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크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대표가 2030년에 비트코인 뭐 얼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150만 달러,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2030년에 15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더리움 가격이 2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보고 있는 관점들도 굉장히 불리시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더리움 2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너무 과도한 네. 가격 평가인데 그럼에도 본인들의 그 나름의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여기는 늘 if가 붙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규모에서 어느 정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다 달성했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가정이 다 실현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비트 3%, 이더 3%일 때인 것 같은데 비트랑 이더를 기관들이 같은 비중으로 담을지 여기서 약간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적이세요.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의 어떤 스탠스들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랑 이더리움 ETF의 차이를 봐도 그 시나리오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요거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해야 될 어떤 미션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규모 대비해서 ETF 규모가 비트코인의 한 20%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20% 내외를 보통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비트코인 5, 이더리움 1%, 뭐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3대 3은 좀 어렵지 맞습니다.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도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가들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또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평가들은 언제든지 더 불리시한 것들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마이클 테일러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 2045년까지 갔을 때는 정말 좀 아주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결과값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시황에서 다뤘는데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살짝 보니까 불리시한 전망은 한 1,300만 달러? 네, 그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반적인 거였어요? 일반적이었고 1,300만 달러? 1,300만 달러가 일반적인 시나리오고 불리시한 시나리오는 그거보다도 몇 배 더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멋집니다. 한화로는 거의 180억에 달하는 금액까지 갈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 가격을 얘기를 했네요. 1,300만 달러가 18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180억 이렇게 추정되죠. 180억이면 한 개만 가져가도 우리 이제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낀 것들은 결국은 중요한 메시지들은 이 사람들이 그 가격을 평가하는 거는 제 나름의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해야 될 몫인 거죠. 이게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을 제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발돋움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절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기능이 빠졌잖아요. 네. 너무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조항이 빠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치를 조금 못 미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더리움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결국은 신규 자금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스테이킹을 잘 할 수 있고 이미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능숙하게 스테이킹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갈아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자본의 어떤 유입의 측면에서는 스테이킹 조항이 없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집권을 했을 때 SEC 위원장이 만약에 정말로 교체가 됐을 때는 충분히 또 이후에 이들이 어떤 스테이킹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여지들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그런 경사들이 일어나면은 가격이 또 한 번 더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스테이킹이 이더리움 ETF에 빠져 있는 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 ETF에 묶인 이더리움들은 스테이킹 불가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에서는 저는 그냥 계속 막아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전처럼 울트라 사운드 머니를 좀 다시 계속해서 갔으면 갈수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 스테이킹된 자본들이 계속해서 또 묶여 있는 것들이 가격의 또 하방 압력들을 좀 막아주는 요인들도 또 일정 부분 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금들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거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또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대표님은. 그러면 솔라나랑 솔라나가 요즘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할 때 비트코인 치고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7월 5일 날,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사태 이제 처음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좀 다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솔라나가 한 120불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190불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한 좋았습니다. 50% 이상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앞서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수익률이 좀 더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봐도 그런 관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계보다도 솔라나와 이더리움에서는 조금 더 솔라나가 더 크게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는 솔라나가 과거에는 그냥 아주 내러티브가 좋은 코인, 아주 핫한 코인, 그냥 유행을 선도하는 코인 뭐 이런 정도로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펀더멘탈 지표에서는 대부분 이더리움을 앞지르고 있거든요. 덱스 거래량도 그렇고 일일 활성 주소도 그렇고 트랜잭션도 그렇고 모든 수치들이 그냥 앞지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민코인에 많이 집중이 된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민코인 열풍들이 약간은 또 지금 시즌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걸 좀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스터디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 PS 레이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수수료 이제 수익을 통해서 저평가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멀티플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 멀티플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평가된 코인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는 점점 더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솔라나가 이제 체질이 뭔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에서는 지난 2020, 2021년도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솔라나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 슈퍼코인 투자지도 박 작가님 책이잖아요. 이 책을 읽고서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분량도 되게 많고 이더리움, 솔라나, 뭐 기타 알트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이 책은 좀 어떤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책 소개를 좀 말씀 여쭤보실 때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기 전에는 이 책을 그래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중에 비트코인 책은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가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운 약간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부화내동하지 않고 그냥 일일비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모아나가면 되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을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코인인지, 즉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코인인지, 정말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오른다더라 하는 코인에 섣불리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러티브가 좋은지를 찾는지, 그 방법들, 펀더멘탈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평가 구간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저평가 구간을 잡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코인이 좋은 건 알겠는데 사도 될지 혹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최근처럼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때
급하게 올라타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각종 온체인 지표를 비롯해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을 때 이 책을 뭐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투자의 큰 그림과 방향성들을 잡고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다. 이렇게 제 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뭐 어저께까지 읽어서 제가 다 읽었거든요. 한 2, 3일 동안 읽었는데, 이게 제 보통 책 읽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면 다 후루룩 하고 다 읽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 곱씹으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초보자분들이 후루룩 쉽게 읽을 책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해서 진짜 돈을 좀 유의미하게 벌고 싶으면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라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도 코인 쪽을 공부를 나름 많이 했는데도 저도 이게 곱씹으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맞아 하면서 보는 책인데, 초보자분들이 한 번 읽고 됐네 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읽을 때는 용어들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순 있어요.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다 담아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이 책에는 알트코인별로 개발자가 몇 명인지까지 나오는 책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풀타임 개발자는 2,400명이고 그 파트타임까지 다 포함해서 총 개발자는 한 7,800명. 이런 것까지 실어주는 진짜 데이터의 왕이시잖아요. 박 작가님. 온체인 데이터나 뭐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에는 박 작가님 채널을 보면 아마 온체인 데이터의 그 팩트들을 확인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건 무슨 지표지 하고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 책을 보시면 뒷부분에 온체인 데이터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각종 사이트들, 사실 저도 박 작가님 채널 보면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어디 봐야 저런 거 나오는 거야 하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책은 그냥 레시피예요. 이 책 보면서 다 찾아가면 돼요. 제목부터가 투자 지도지 않습니까? 약간 내비게이션 느낌?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건 그냥 한 번 보고 말 책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참고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두고두고 복습을 하면 그냥 코인 내공이 갑자기 한 3, 4배는 좀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약간 좀 치트키 같은? 네. 우리가 게임할 때 공략집 같은 거 보잖아요. 네. 코인 투자 공략집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뭐 사실이니까 저 거짓말 못 하거든요. 사실 네. 대표님께는 사실 좀 쉬운 책이었을 거라고 아닙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충분해서. 네. 그러니까 난이도를 떠나서 내용이 너무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았는데도 좀 꾹꾹 눌러 담았다고 할까요? 네, 진짜 양이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내용이 알고 싶은 거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책 한 권만 보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슈퍼코인 투자지도 책을 보면 일단 다른 것보다도 알트코인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비트코인 관련된 깊이 있는 책들은 많은데 알트코인을 이렇게 제대로 다루는 책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알트코인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 투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막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지만 사실 제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비트코인보다는 꽤 더 어렵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그냥 누군가가 어떤 코인이 좋다더라 해서 접근했을 때는 대부분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또 그렇게 마이너스를 했을 때 내가 이 코인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절하고 이런 습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드가 자꾸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닌데 너무 무리하게 공격적인 알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탑 20 정도에 있는 알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마지막에 갔을 때는 웃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저 바닥에 있는 아주 특이한 코인을 잡아서 뭔가 10배, 20배, 100배를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부분은 실패한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딱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러티브라고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러티브는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테마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시각각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면서 어떤 내러티브가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려면 굉장히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선정된 코인들이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펀더멘털을 보는 방법들도 봐야 되는 지표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온체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이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나 수익들이 나오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확인되고 나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프로젝트가 현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한다 그러면 급하게 올라타시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다 실패하시는 거죠.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시점은 이렇게 내러티브도 되고 펀더멘털도 되는데 이게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게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들어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바닥 신호를 짚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스터디에서 이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게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뭔가 이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막 이게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는데 그 지점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 구간 정도에서는 이게 뭔가 마지막 바닥 신호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이제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바로 하고 그 다음날 말아 올렸거든요. 그것도 그냥 말아 올리지 않고 아주 급격하게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간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즉 내러티브가 되고 펀더멘털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하지라고 생각되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저평가 구간들을 온체인 지표를 굉장히 여러 개를 확인하셔가지고 바닥에 가까운 지점, 절대 바닥은 못 잡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운 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켓 타이밍도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한다. 네. 첫 번째는 내러티브, 네. 두 번째는 펀더멘털, 세 번째는 저평가.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투자를 하자. 네. 네, 그러면 알트코인 투자가 사실 좀 많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알트코인의 한 99%는 스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99%는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도 99%가 사라지거나 뭔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관점들은 여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을 담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권이라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가총액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100위권 내에 있는 코인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건 전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그래도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까지 많이 사라지게 되느냐, 두 번째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러티브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RWA나 AI 섹터가 유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섹터에 있는 코인이 아무 이유 없이 펌핑이 돼요. 그냥 이 왜 오르지라고 하는데 그냥 따라서 오르거든요. AI가 묻어서. 묻어서 오릅니다. 네. 실제 AI가 아니어도 오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의, 지금 마켓 메이커들의 자본들이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순환을 갖다 할 때 어떤 섹터별로, 생태계별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립토 버블 같은 사이트 한번 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주 동안에 혹은 하루 동안에 오른 코인들이 섹터별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섹터나 생태계에 있는 것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펀더멘탈이 없다는 거거든요. 즉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런 수치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가격만 오르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런 코인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들 중에서 내러티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을 좀 알려면 어느 정도 온체인 지표 분석 능력이 필요한 걸까요?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위터나 이런 데를 더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즉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무엇인지, 지금 가장 회자되고 있는 어떤 테마나 섹터나 주제들이 뭔지를 갖다 쭉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손품 발품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원류, 가장 첫 번째 지점이 보통 트위터거든요. 네. 그래서 X에서 시작되면은 쇼폼을 거쳐서 유튜브까지 흘러 들어오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이렇게 내려가는데, 유튜브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좀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러티브적으로 초창기는 아니지만 대중화가 시작되는 어떤 시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러티브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유튜브까지 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펀더멘탈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러티브 체크하고 펀더먼털 체크하고 이런 게 초보자분들은 너무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스터디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스터디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네, 서디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저평가된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솔라나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최상위권 코인이지만 이 솔라나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차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솔라나 같은 메이저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저평가된,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500위권 1000등 뭐 이런 식으로 1000위권 이 정도에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는 솔라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프로젝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 혹은 그런 메이저 프로젝트들이 어떤 매입 타이밍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종목 선정을 갖다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같이 잡아보고 자산 배분을 같이 해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폭등한 알트코인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폭등할 만한 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정답지를 누군가가 하나의 어떤 단서를 통해서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품과 손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도 우리가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트위터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어떤 신생 프로젝트가 많이 회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소문난 장치에 오히려 먹을 것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된다는 거는 뭔가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이 되었다는 것이고, 뭔가 어떤 이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단 첫 번째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현 시점에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ICO나 IDO 같은 과정들도 하지 않았다. 그럼 만약에 그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아주 저평가된 구간들에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조금 더 가서 뭐 탈중앙화 거래소나 해외 어떤 뭐 게이트 IO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중소형 거래소들, 뭐 쿠코인 같은 이런 곳에서 만약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는 메이저 거래소나 국내 대형 거래소 대비로는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매집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 구간에서 잡았을 때 중앙화 거래소 중에서 메이저 중앙화 거래소나 뭐 해외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상당히 됐을 때는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소형 거래소나 중형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만 내러티브가 되게 좋고, 그리고 사람들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많이 되는 그런 코인들을 골라서, 그런 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시드는 작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런 전략들도 스터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정말로 우리가 잃어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투자 관점에서 잃어도 되는 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잃어도 되는 돈만 투자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들을 굳이 찬성하지 않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어떤 마이너한 코인들에 투자할 때는 정말로 그 관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도 되는 돈 정도만 투자하더라도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었을 때는 이 프로젝트가 10배, 20배 그 이상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도박적인 성격들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생 코인들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슈퍼코인 투자지도 이 책을 보면 신생 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게 앞으로도 더 유망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은 새로운 내러티브의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코인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아주 핫한 레이어 1이 있고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신선하다고 인지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단연 새롭게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신선하다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즉 오래된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입히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프로젝트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작은 가격에도 쉽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시체라고 하죠. 중요한 매물대들마다 가격 구간에 정말 많은 물량들이 거래를 했다 보니까 그런 특정 구간들만 오면은 팔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리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리플을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내러티브가 강한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생 프로젝트가 반드시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생 프로젝트들은 물량 자체가 이제 유통되는 게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나와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유통량이 10% 2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락업 해제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량들이 풀리게 되면은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코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슈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반면에 오래된 코인들 중에서도 새로운 내러티브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디핑 같은 프로젝트들은 과거에는 기술력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유행들을 하지 못했다면은 지금은 또 충분히 어떤 기술 구현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카스파 같은 프로젝트들, 뭐 특정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새롭게 어떤 채굴주로서의 어떤 내러티브들을 형성을 하면서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오래된 코인들 중에서 새로운 내러티브들을 확보한 프로젝트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AI라고 하는 또 새로운 내러티브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근데 저도 신생 코인들 프로젝트들을 이제 투자하려고 많이 살펴봤는데,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이들 중에서 어떤 녀석을 고를지 이게 좀 난이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신생 코인, 뭐, 작년부터 좀 유행 탔던 게, 뭐, 앱토스나, 뭐, 세이나, 뭐, 수이, 뭐, 이렇게 뭐 삼총사 같은 느낌인데 요런 애들도 있고 뭐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뭐 AI 묻고 나온 그 수많은 코인들 이들 중에서 대체 뭘 사야 될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래서 좀 포기했거든요. 알트는 좀 어렵다 해서 네. 좀 포기했는데 만약에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치면 코인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새롭게 시작하신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앞서 이제 대표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려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우리가 갑자기 막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죠. 특히 민코인 같은 경우 막 수백 프로씩도 상승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포모를 심하게 느껴버리게 되면은 본인의 투자 원칙이 완전히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절대로 본인이 어떤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벗어나는 투자들을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65%에서 60%는 그냥 든든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35%도 절반 정도는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중에서 새롭게 나오는 신생들, 즉 아직까지는 어떤 펀더멘털의 검증이 좀 덜 되었지만 내러티브가 강력한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한 20% 정도 내외의 시드에서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각 섹터의 대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령 뭐 RWA
RWA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구체적인 뭐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이 있겠지만 뭐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장 대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RWA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제가 스터디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가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한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장주나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위주로 담아가면은 더 마지막에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거든요. 즉 AI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뭐 렌더라든지 아니면 그런 몇 가지 어떤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담아가면은 어차피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AI로 돈이 많이 몰려올 때 충분히 수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가총액 낮은 AI 코인들보다 방어도 잘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저는 1천만 원은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남은 1천만 원에서도 한 500만 원 정도는 이더리움에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500에서도 한 300은 솔라나 투자하시고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본인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좀 빠르게 좀 성장을 시키고 싶다. 즉 이 돈을 갖다가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은요.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중에서 한 1천만 원은 솔라나에 넣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1천만 원 너무 공격적인가요? 나머지 1천만 원을 가지고서 이제 이 500만 원 정도는 시가총액 한 2, 30위권 내의 프로젝트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각 섹터들에서 대장주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요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스터디에서도 늘 강조드리는 거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알트코인은 빠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이죠. 막 50%, 60%도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어떤 자세들을 가져갈 때는 두 개 코인은 든든하게 보유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셔서 공부가 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최대한 비중을 좀 크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수익률을 좀 높이고 싶더라도 최대한 솔라나 정도? 네, 그 정도는 좀 비중이 커도 되지만 기타 알트들은 좀 10% 미만에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더라도 그 정도 비중만 실어가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네. 굉장히 그 대표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 갓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 이더, 솔라나 정도만 투자하셔도 저는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다. 내가 뭐 한 60대 투자자다. 그럼 뭐 잃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수익을 좀 더 얻고 싶다. 그럼 뭐 비트 이더만 한 7대 3으로 투자하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수익률을 기대한다 하면은 뭐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20, 솔라나 20,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비트, 이더, 솔라나 외에 다른 알트들은 한 10% 이내로만 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게 그 알트코인을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장이 되게 뜨거워지면은 잘 좀 못 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채널들 나가면 많이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의 알트코인 투자 비율이 94%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고작 6%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은 좀 약간 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왜 비트코인을 투자하냐? 알트코인 투자해야지. 자, 근데 그 얘기도 맞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데 그렇게 관점을 가져갔을 때는 반드시 좋은 구간에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냥 물려버리는 분들이 계시고 결국은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50, 60, 90까지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암호화폐 투자는요 너무나 수익률이 어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사실 투자라는 게 우리가 1년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졸업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투자 졸업하면 뭐 하지? 졸업하신 분들 보니까 다시 코인 투자 다 하시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결국 다시 돌아오시게 되고 네. 그리고 결국은 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졸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즐거움이라는 건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 더 의미 있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환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투자라는 게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오래오래 살아남고 또 오래 살아남으면 기회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너무 위험하게 하면 1, 2년 안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위험하게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슈퍼코인 투자 지도잖아요. 네. 슈퍼코인. 이게 듣기만 해도 되게 설레임을 주는데 슈퍼코인이란 건 어떤 코인을 말할까요? 네, 슈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슈퍼가 붙어 있는데 제가 요거 책 제목 비하인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제목이 암호화폐 투자 지도였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암호화폐 너무 약하다. 슈퍼코인 어떠냐라고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냥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슈퍼코인에 투자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반드시 오르는 1%의 코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더리움도 들어갈 수 있고 솔라나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슈퍼코인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슈퍼코인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이드에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게 그걸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알트에만 이렇게 목매지 말고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좀 잡아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인들이 슈퍼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책은 좀 초보자들을 위한 책일까요? 아니면 좀 중급자분들,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일까요?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가 집필할 때는 약간은 중급자 분들을 위해서 집필한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라는 초급자용, 초심자용으로 그 책도 너무 좋아요, 썼다면, 사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책은 그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를 많이 좀 더했기 때문에 처음에 암호화폐를 접하신 분들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은 충분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가장 디테일하게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고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 좀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을 정말 사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 서점에 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썼는데 제 입으로 뻔뻔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좀 심화가 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수 있는데 박 작가님 채널이나 이 성정길 채널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면 사실 암호화폐 중급자 이상은 사실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도 그럴 그렇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되게 댓글들을 보면 엄청 날카로우시더라고요. 네, 저보다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성정길 채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정길 채널 구독자님들 오늘 또 성정길 대표님과 의미 있는 이야기들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53K까지 내려갔을 때 저희 채널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정말 불안감을 넘어서 정말 좀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정말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구간들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은 주변에서 많은 어떤 유튜브 채널
채널들이 또 그렇게 많은 반응들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리기도 했지만 성정길 채널과 또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이고 결국 대세 상승장의 끝은 오지 않았고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정말 크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중요한 시점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기회를 잘 잡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성정길 채널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투자를 이어가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실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떤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 자유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 작가님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